아마 카타르 월드컵을 기점으로 이강인 선수가 우리 대표팀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이 될 텐데, 일단 아시안컵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후임 감독이 어떤 감독이 오든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을 정말 많이 고민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물론 이번 월드컵에서 많은 시간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4경기에서 145분, 선발로 나온 경기는 1경기,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던 월드컵이었어요. 특히 벤투 감독 체제에서 우리가 추구했던 방향성 중 하나가 능동적인 축구잖아요. 근데 이 능동적인 축구가 단순히 볼을 점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를 먼저 능동적으로 압박하고 볼을 빼앗아 내는 과정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최근까지 대표팀에 뽑히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압박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고 수비적인 능력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뽑히지 못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가 분명히 합당한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을 시작하면서 8월 달부터 수비적으로 아주 엄청난 향상을 보여주면서 벤투 감독도 더 이상 수비적인 측면에 이강인 선수가 부적합하지 않다, 이제는 적합하다 라는 판단이 드니까 9월 달부터 뽑기 시작한 거고 월드컵에도 출전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이번 월드컵의 기록을 봐도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수비적으로 많이 성장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태클 횟수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백승호, 손준호, 나상호, 김진수, 그 다음으로 이강인 선수가 90분당 태클 횟수가 가장 많은 선수예요. 근데 사실은 백승호, 손준호, 나상호, 요 세 선수는 그렇게 출전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 국가대표팀에서 가장 태클 횟수가 많았던 선수는 김진수 다음에 이강인입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가 수비수가 아닌데 이렇게 태클 횟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이강인이 전방 압박과 우리가 수비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뛰어다녔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볼 경합 상황, 이건 이제 공중볼을 제외한 지상에서의 볼 경합 상황인데, 볼 경합 상황에서 승리한 횟수가 백승호, 황희찬, 그 다음으로 이강인이 가장 많이 볼 경합 상황에서 승리한 선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백승호 선수가 출전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황희찬 다음으로 이강인이 볼 경합 상황에서 가장 많이 승리한 선수예요. 그리고 이 볼 경합 상황이란 볼을 경합하는 상황, 즉 이강인 선수가 압박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상대의 볼을 빼앗아내는 과정에서 볼 경합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볼을 많이 빼앗아 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강인 선수가 이번 월드컵에서도 우리 대표팀에서 정말 압박을 열심히 하는 선수였다 라는 것을 분명히 데이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경기 장면을 봐도 이번 월드컵 내내 이강인이 나올 때마다 전방 압박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가나전의 첫 번째 득점 장면, 이강인 선수의 첫 번째 어시스트 장면을 보면 자기가 직접 중앙에서 측면으로 뛰어나오면서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직접 볼을 빼앗고, 볼을 빼앗은 이후에 크로스, 사실 이 첫 번째 어시스트도 이강인 선수의 부지런한 압박이 아주 눈에 띄었었고요. 이런 장면도 있었죠. 이강인 선수가 중앙에서 상대를 압박하고 있는데 상대팀이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니까 측면으로 따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측면으로 부지런히 따라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다시 이 가나가 중앙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데 이강인이 압박을 하다가 다시 돌아서서 중앙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강인이 측면에서 다시 중앙으로 뛰어들어오면서 상대를 압박하니까 이강인의 압박 때문에 가나가 볼을 전개하는데 불편함을 겪고, 이때 우리가 압박을 하면서 볼을 빼앗아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도 언제나 늘 많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요르카에서도 압박 횟수가 가장 많은 선수가 이강인이에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는 왼쪽 측면에 뛰는데 왼쪽 측면에서 뛸 때 5-4-1 전형이거든요. 근데 마요르카가 수비적인 팀이니까 중앙 미드필더가 2명 있을 때 좌우 측면 미드필더는 중앙으로 많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러면서 빽빽한 밀집 수비를 형성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당연히 측면 미드필더는 중앙으로 들어왔다가 측면으로 볼이 전개될 때 다시 측면으로 나가줘야 됩니다. 그렇다는 건 이강인이 중앙과 측면을 계속 90분 내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요르카 경기 장면을 보면요, 이 장면을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5-4-1 전형에서
이강인이 왼쪽 측면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장면에서 상대가 중앙으로 볼을 전개하면 측면 미드필더가 중앙으로 움직여서 중앙 미드필더를 도와줘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압박을 해주는데 여기서 당연히 측면 미드필더가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측면 공간으로 패스를 다시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이강인이 순간적으로 상대팀이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줄 때 다시 측면으로 열심히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측면으로 뛰어나가면서 상대를 측면에서도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강인이 이제는 정말 열심히 뛰면서 전방 압박에 큰 도움을 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에서 압박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봐도 이강인은 우리 대표팀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는 선수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벤투 감독이 이번에 이강인 선수를 활용하는 방법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그냥 어떤 위치에 둬도 이제 1인분 이상을 하는 선수다 보니까 우리가 첫 경기에서는 이강인을 오른쪽 미드필더, 두 번째 경기에서는 이강인을 중앙 미드필더로 두면서 4-3-3의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포르투갈전에는 또다시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했고, 그리고 브라질전에는 오른쪽 측면에 기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강인을 왼쪽에 두든 오른쪽에 두든 아니면 뭐 중앙 미드필더에 두든 어떤 위치에 둬도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팀에게 큰 도움이 되고 별 무리 없이 이강인 선수가 어떤 위치에서든 뛸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줬던 월드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요르카에서도 사실은 최전방 공격수부터 왼쪽 오른쪽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까지 어떤 위치든 마요르카에서도 다 소화하는 선수가 이강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국가대표팀에서도 이강인을 어떤 위치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전술이 바뀔 정도로 이강인 선수가 활용도가 높은 선수가 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대표팀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좋은 게 뭐냐면, 이강인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 중심에 뒀을 때 최전방에 있는 조규성, 황희찬, 손흥민 혹은 황의조, 이렇게 공격수들과 이강인의 호흡 자체가 매우 좋아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강인의 플레이가 매우 기대가 되는 건데, 일단은 이강인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에 기용이 되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조규성 선수랑 일단 호흡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이게 마요르카에서는 무리키라는 매우 키가 큰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리키한테 마요르카가 패스를 보내주고 무리키가 볼을 떨어뜨려줄 때 이강인이 달려가서 볼을 가져가는, 이러한 전술로 플레이가 많이 이루어지고, 이강인이 볼을 잡았을 때 앞선에 있는 무리키에게 패스, 무리키가 높은 제공권을 활용해서 볼을 떨어뜨려주면 다시 이강인이 달려들면서 세컨볼을 가져오고, 그리고 이강인이 볼을 잡았을 때도 무리키에게 패스를 보내준 다음에 무리키가 수비수를 등지고 볼을 소유해주고, 이때 이강인이 뛰어들어가면서 무리키의 패스를 받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강인 선수가 패스를 뛰어나가는 선수들에게 뿌려주는, 이러한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월드컵 경기를 봐도 이강인 선수가 조규성을 활용해서 이러한 플레이들을 너무나 잘 해줬습니다. 경기 장면을 보면 조규성 선수가 이번 월드컵에서 우루과이를 만나든 가나를 만나든 어떤 팀을 만나든 제공권이나 힘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우루과이전에 투입됐을 때 볼을 잡은 이후에 곧바로 앞선에 있는 조규성에게 편안하게 패스를 보내주고, 조규성이 상대 수비수와 볼을 경합하는 상황이었는데 상대 수비수의 몸싸움을 이겨내고 이강인의 패스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강인 선수도 더 좋은 활약을 하기 위해서는 무리키나 조규성 같은 포스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이강인의 플레이가 훨씬 더 살아나요. 이강인의 장점이 상대 수비수를 등지는 이런 플레이가 아니다 보니까 한 발 뒤에서 조규성이 볼을 받아주면 볼을 떨어뜨려줄 때 이강인이 뛰어들면서 볼을 받을 수가 있고, 이때 이강인은 조규성처럼 상대 수비를 등지는 게 아니라 상대의 골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바라보면서 뛰어나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이러한 플레이를 조규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규성과 이강인의 호흡이 매우 좋아 보인다. 이게 정말 우리 대표팀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 배치되었을 때, 특히 가나전이었죠. 가나전에
3명의 미드필더를 두면서 이강인을 약간 왼쪽에 뒀어요. 그러면서 이강인이 왼쪽 측면으로 빠져들어가면서 크로스를 올려주고 조규성이 중앙에서 헤더. 이 장면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 장면도 현재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라리가에서 가장 잘하는 플레이 중 하나입니다. 이제 라리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2m가 넘는 무리키가 이강인과 아주 호흡이 좋은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 배치될 때 측면으로 빠져들면서 패스를 받고, 이때 측면에서 볼을 받는 순간 중앙으로 뛰어들어가는 무리키에게 아주 날카로운 크로스를 보내주면서 무리키와 이강인의 호흡이 마요르카에서 가장 중요한 공격 패턴이고 가장 위협적인 공격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패턴을 라리가에서도 통하는 패턴을 우리 대표팀에서도 이강인이 왼쪽 측면에 나왔을 때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강인 선수가 이제는 스위칭 플레이가 매우 활발한 선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이 중앙에 있다가 손흥민과 이강인의 위치가 살짝 바뀌면서 이강인이 왼쪽으로 빠지면서 중앙에 있는 조규성에게 크로스를 올려주는 이러한 패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강인이 중앙에서 볼을 잡았을 때, 특히나 조규성이 볼을 떨어뜨려주는 순간 이강인이 볼을 잡았을 때 뛰어들어가는 손흥민과 뛰어들어가는 황희찬, 이 공간 침투에 능한 이 두 선수에게 패스를 뿌려준다. 요 패턴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강인과 손흥민, 조규성, 황희찬, 요 4명이 우리가 다가오는 아시안컵에서 매우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공격 조합이 될 수가 있어요. 조규성에게 패스, 조규성이 떨어뜨려주는 볼을 이강인 선수가 뛰어나오면서 받아주고, 이때 이강인이 볼을 받는 순간 뛰어나가는 손흥민과 황희찬에게 패스를 뿌려준다. 이 공격 패턴이 정말 잘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번 월드컵 이후에 우리 대표팀에 정말 날카롭고 대표적인 공격 패턴을 하나 만들 수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공격적인 수치도 이번 월드컵에서 너무나 좋습니다. 공격적인 수치를 보면요,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 횟수 팀 내에서 90분당 0.62회 1위고요. 키패스 90분당 2.48회 한국 대표팀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공격지역 파이널 패스로 패스를 성공한 횟수가 백승호, 황인범, 황희찬, 권창훈 다음으로 많은데, 사실 여기서 백승호 선수와 권창훈 선수는 플레이 타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대표팀에서 3번째로 공격지역으로 패스도 많이 공급한 선수였어요. 이렇게 공격적인 수치만 봐도 이강인 선수가 대표팀에서 공격을 충분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강인 선수가 이제는 왼쪽 오른쪽 중앙 다 뛸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위치는 공격형 미드필더에 뛰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을 때 이강인이 중원 싸움을 할 때는 또 중앙으로 많이 내려와서 중원 싸움에 가담해 줄 수 있는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수비나 압박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공격할 때는 최전방에서 이강인을 도와줄 수 있는 조규성,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는 이강인의 패스를 받아줄 수 있는 손흥민과 황희찬, 이렇게 좋은 공격 자원들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이제 살짝 중앙 미드필더에 가까운 위치겠죠. 이 위치에 뛴다면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이강인을 중심으로 한 좋은 공격 작업들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이번 월드컵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연령별 대표팀을 거치면서 많은 기대를 받았던 선수고, 드디어 이제 국가대표팀에 스쿼드 자원으로 포함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강인 선수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봐서 그렇지 아직 2001년생 21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볼 날은 정말 오래 남아있고, 벌써부터 이강인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축구팬으로서 행복한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